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뇌 속에 갇힌 의식입니다. 우리는 신경계로 구성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중추, 자율, 체성신경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중추는 베네피질이고요. 자율신경계는 뇌의 안쪽 구조물에 센터가 있고 각 장기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죠. 우리 근육으로 이어지는 체성신경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베네피질은 고차 정보 처리를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피질의 지도는 처음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환경에 반응돼서 형성된 코드 해석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각 작용 경우에 외부에 아주 좁은 가시광선 주파수 대역의 지신경 활성화가 돼서 전기적 발화가 이러한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에 의해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V1, V2 이런 데서 지금 보이는 것의 모서리가 어떻다, 윤곽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확대된 영역에서 색채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해독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러한 색상이 있거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부호화 작업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세로 줄무늬만 있는 공간에서 키우면 이 고양이의 시각 피질은 세로 줄무늬만 해석하는 부호화 부분으로만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고양이를 나중에 가로 기둥이 있는 곳에 넣으면 가로줄에 대해서 시각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가로 기둥이 없는 것처럼 막 가서 부딪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어떤 것을 해석하는 감각 해석 영역이 형성되는 것은 실제 입력되어지는 그러한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영역 범위 내에서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주파수 대의 소리 파동 중에서도 아주 좁은 가청 주파수 대역에 해당되는 소리만 우리 청각기관에서 반응을 해서 이러한 1차, 2차 청각 피질에서 인위적으로 그 소리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소리들을 주파수별로 감지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부호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가 몇 헤르츠다, 어떻다, 높은 톤이다, 낮은 톤이다 인위적으로 해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 미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촉각 같은 경우에는 두정역 부분에 지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 정교한 작업을 하는 부위에는 신경세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질이 면적이 많이 할당이 되는 구조로 부호화 작업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피질 면적에 따라서 사람으로 형상을 표현하게 되면 손이 크고 얼굴이 큰 호문클루스가 형성이 됩니다. 호문클루스는 라틴어로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인간에서는 손과 얼굴 부분에 섬세한 정보 처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감을 감지하고 그러한 정보들 연합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것들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다리를 움직여서 걸어라 또는 뭐 입을 움직여서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 움직임을 명령하는 것도 베네피질에 있습니다. 이제 요 감각 센서리 에어리어 앞부분에 있게 되는데 이거 모터 에어리어라 하고요. 이 모터 에어리어도 마찬가지로 얼굴, 손 이런 부분에 피질 면적이 넓게 할당되면서 그 부위의 신경세포가 발화하게 되면 해당 부위의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신경세포를 외부에서 자기 자극을 줘서 인위적으로 발화를 시키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해당 부위의 엄지,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이 턱턱턱 자기 자극을 줄 때마다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는 구조인 거죠. 따라서 모든 오감을 감지하고 그것을 연합하고 판단하고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 작업들이 이 두개골에 갇힌 뇌 안에서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생활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청각 피질이 활성화되고 그것을 언어로서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된 후에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고 그 표현을 입 근육을 움직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 코텍스의 뉴런들이 활성화된 수순으로 신경세포의 발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서 입을 움직여서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두개골에 갇혀있는 뇌 안에서 분주하게 특정 경로에 따라 신경세포들이 발화되면서 활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이런 활동들이 멈추게 되는
뇌 속에 갇힌 의식을 살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뇌피질의 신경 배선, 이런 신경망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부화를 하고 어느 연결망이 더 두껍게 형성되고 이런 형성은 어떤 원리에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뇌신경망은 특히 지각, 인지, 주의, 기억, 학습, 추론과 같은 고차적인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신경망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가장 넓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뇌피질은 6층의 신경세포들이 그물망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의 그 연결 가중치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기전은 인공지능 학습과 비슷하게 외부 자극 입력에 따라서 신경세포 뇌들이 반응하면서 그 출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강화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망이 형성되어지는 룰은 헵스 룰이라고도 하고 헵 학습 규칙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뉴런이 지속적으로 같이 활성화되면 서로 간의 연결이 강화되어진다. 시냅스 연결 강도가 점점 커진다라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뇌지도를 살펴보면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은 함께 배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비슷한 소리를 해석하는 부분들은 비슷한 영역의 뇌지도로 뭉쳐져 있고요. 손가락을 담당하는 부위들은 엄지, 검지 이런 순서대로 운동피지나 감각피지에서도 이웃해서 배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각자의 인풋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들에 의해서 이 뇌신경망의 연결 강도들이 다 결정되어 있겠죠. 시냅스들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시냅스들이 두껍고 얇고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들은 한번 이렇게 형성되어지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인풋에 대해서도 두꺼워진 그 신경망의 배선으로 우선순위가 배정되면서 그거 기반한 예측되는 반응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형성된 뇌 신경망을 기반으로 인풋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과거에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부정적 감정,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한 신경망을 형성해 놓으면 이후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와도 계속 부정적 생각, 부정적 느낌들이 일어나는 구조로 의존적인 뇌 반응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헵스룰에 의해서 이런 망이 형성되는데요. 이 헵스룰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걸 반복했을 때 숙련도를 높이는 학습 활동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반복하면 고속도로가 난다는 의미니까요. 고속도로가 나면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그 일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을 하고 숙련도를 높일 때는 매우 유리하지만, 이미 이렇게 한번 형성되면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주관적으로 왜곡된, 즉 색안경에 낀 선입견, 편견에 의존적인 정보 처리를 할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을 때 이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신경망 형성이 났다. 평생 이 신경망 기반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좌절스럽겠죠. 다행인 것은 뇌 신경망은 전기화학적인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러한 전류의 흐름에 따른 뇌 전위를 측정함으로써 이 안에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상이라든지 뇌관 망상체라든지 대뇌피질들이 어떤 식으로 커플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이런 뇌파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한 예로 대뇌피질에 부하를 가하는, 즉 태스크 파지티브 네트워크에 부하를 가하는 복잡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신경세포들이 각각의 주파수별로 다 활성화되면서 일 처리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 TPN 신경망이 쉬게 되면 휴식 시에 활성화되는 레스트 스테이트 네트워크인 휴식 모드 신경망이 디폴트 모드 신경망이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1초에 10번 진동하는 알파 대역의 리듬이 굉장히 우세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이 고유 리듬은 이 주파수가 느려지느냐 빨라지느냐 또는 이 분포가 중심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다양한 뇌질환이나 치매, 선망유형군 이런 것에 대한 예측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뇌신경망은 다행히 뇌가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시냅스 가소성이라고도 부르는데, 뇌 연결망이 항상 한번 형성된 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새로 다시 형성되기도 하고 기존에 두꺼워진 것이 얇아지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뇌피질의 뇌지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계속 이런 뇌 가소성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부위가 다쳤다. 그러면 다른 부위가 그걸 대체하면서 이 지도가 재편성이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뇌 가소성은 사례들을 보면요, 굉장히 기적적입니다. 예를 들면 반쪽 뇌만 있는 여성이 뇌를 스스로 변화시켜서 거의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됐고요. 또 지진하였던 여성이 뇌 훈련을 통해서 똑똑한 학자가 됩니다. 시각 피질이 망가진 맹인들이 새롭게 보는 법을 익힐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장애도 치유될 수 있고 IQ도 좋아지고 늙어가는데 노화되는데도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일어납니다. 그 외에 뇌졸중 환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만성적인 우울과 강박도 충분히 사라질 수 있으며 자폐아도 마음을 되찾는 사례들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서 무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형성시킨 거죠. 다행히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 신경망을 더 좋은 신경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요. 이 기존 신경망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느낌이 나오는 그러한 어떤 반응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한 번 더 자각해서 다른 반응을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형성된 신경망, 주관적인 신경망에 의해서 나오는 그 반응을 옳다고 믿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 동물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그냥 반응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자각을 해서 다른 반응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써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